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총성이 멈추면 전쟁도 끝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바로 파괴된 건물과 사라진 생명에 하나씩 가격을 매기는 계산의 전쟁입니다. 이 계산은 때로 전쟁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배상금을 종전 이후 90년이 훌쩍 지난 2010년에야 모두 갚았습니다. 전쟁의 진짜 마침표를 찍는 것은 총이 아니라 계산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금액은 대체 누가 결정할까요? 승자가 부르는 게 값일까요? 아니면 국제법의 공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총성이 끝나면 시작되는 전쟁만큼이나 냉혹한 배상금의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역사 속에서 전쟁이 끝난 뒤 패전국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먼 과거로 갈수록 전쟁의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그야말로 약탈의 시대였죠. 이 시기 승자는 패자의 영토를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짐승처럼 묶어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당시의 계산법이었죠. 예를 들어 제3차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는 카르타고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도시는 불탔고 많은 주민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고대 전쟁의 청구서에 자비란 없습니다. 패배는 곧 존재의 소멸이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방식이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다듬어진 것이 19세기까지 이어진 보상의 시대입니다. 이때의 전쟁은 일종의 합법적인 결투이자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이긴 쪽은 승리의 대가로 많은 돈과 영토를 요구했고 진 쪽은 살아남기 위해 판돈 전체를 내놔야 했습니다. 누가 전쟁을 먼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긴 쪽이 액수를 정하면 그만이었죠. 보상금은 승전에 반드시 따르는 전리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그랬습니다. 패전국 프랑스는 50억 프랑이라는 거액을 물어냈고 알자스 로렌 땅까지 넘겼습니다. 정밀한 피해 계산 따위는 물론 없었습니다. 전쟁과 점령 비용 그리고 징벌이 한데 섞인 숫자였죠. 승자가 가격을 부르면 패자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세기 말의 청일전쟁도 비슷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약 2억 3천만 냥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뜯어냈습니다. 당시 일본 1년 예산의 4배가 넘는 거액이었죠. 일본은 이 돈으로 제철소를 짓고 군함과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영토를 뺏고 노예로 삼던 과거의 방식이 돈으로 패전국의 왕창 바가지를 씌우는 변이된 약탈로 진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며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전쟁 기술의 발달로 살상무기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전쟁이 국가 간의 결투 수준을 넘어 인류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공포가 싹튼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승자의 권리가 아니라 인류 평화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범죄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판돈을 따가는 시대에서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짓는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이때부터 돈의 이름은 수리 혹은 복구한다는 뜻을 가진 배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해자가 망가뜨린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책임의 논리가 등장한 거죠.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끝자락에서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연합국은 독일에게 전쟁 책임 조항을 들이밀며 민간인이 입은 손해까지 일일이 계산해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쟁이 처음으로 정산해야 할 범죄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의가 예상치 못한 비극을 불렀다는 점입니다. 청구액은 당시 독일이 쓰던 돈 금마르크로 1320억, 이 금액은 독일 1년 GDP의 약 2배 수준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은 독일 경제를 파탄냈고 굶주린 국민들의 분노는 히틀러라는 괴물을 키워냈습니다.
지불 능력을 넘어선 가혹한 청구서가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류는 뼈아프게 알게 된 거죠. 복수심을 앞세운 계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목격한 인류는 그 다음 전쟁에서는 훨씬 더 영리하고 정교한 계산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정산 방식이 처음으로 현실에 등장한 건 1990년 걸프 전쟁에서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약 7개월의 짧은 전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총성이 멈췄으니 배상금 계산 전쟁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은 건 승전국이 아니라 국제기구였습니다. 바로 유엔이죠. 유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국제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엔은 이라크가 침략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출발점이죠. 이렇게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밝힌 후 본격적인 계산은 산하의 유엔 배상위원회가 맡았습니다. 유엔 배상위원회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국제정산 사무소였습니다. 이곳에서 계산기를 두드린 사람들은 정치인도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손해사정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었죠. 회계사는 피해 기업들이 제출한 방대한 장부를 뒤졌고,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빙 서류가 국제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했으며, 손해사정사는 파괴된 유전, 부서진 건물, 오염된 환경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총 대신 펜과 계산기를 든 이 전문가들은 외부 컨설턴트를 포함해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사람들이 겪은 고통에 등급을 매겼습니다. 피해를 A부터 F까지 알파벳 기호로 분류했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철저한 약자 우선의 원칙입니다. 국가나 대기업보다 피난민과 부상자에게 먼저 배상금을 줬습니다. 인도주의가 우선임을 분명히 한 것이죠. 가장 먼저 지급된 A등급은 삶의 터전을 떠나 했던 사람들을 위한 피난 보상금이었습니다. 증거가 좀 부족해도 피난 사실만 확인되면 1인당 최대 5,000달러를 즉시 지급했죠. 전쟁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가장 먼저 내민 위로금이었던 셈입니다. 가족을 잃은 B등급, 집이 파괴된 C등급 같은 개인 피해자들에게도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위원회는 이들에게 사망증명서나 재산증빙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금액을 깎았죠. 하지만 개인 피해자에겐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덩치가 큰 기업이나 정부의 피해는 D에서 F등급으로 분류되어 D로 밀렸습니다. 특히 가장 복잡했던 기업 손실 파트에는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공장이 폭격으로 파괴되었다면 건물 복구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기계 설비를 다시 사야 한다면 그 가격도 계산했습니다. 공장이 멈춰 있었던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수익도 꼼꼼히 따졌습니다. 다만 중복 계산 금지라는 철칙 아래 이중 청구는 철저히 막았습니다. 마지막은 정부 피해입니다. 도로, 발전소, 항만, 석유시설, 특히 쿠웨이트 유전은 철수하던 이라크군이 불을 질러 막대한 환경 피해를 남겼습니다. 불타버린 유전 복구 비용, 오염 정화 비용까지 배상에 포함되었죠. 그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에서 접수된 총 청구액은 약 3,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5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그러나 심사를 통과해 최종 승인된 금액은 약 520억 달러였습니다. 청구액의 15% 수준이죠. 수많은 청구가 증빙 부족이나 과장으로 걸러진 결과였습니다. 배상액은 피해 주장의 총합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오직 영수증으로 검증한 손실의 총액이 된 것이죠. 돈을 마련하는 방식도 영리했습니다. 패전국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대신 이라크에 젖줄인 석유 판매 대금의 일부를 강제로 떼어 배상 기금에 쌓게 했습니다.
가해국 경제를 파탄내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줄 돈을 수십 년에 걸쳐 확실하게 챙긴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정산은 무려 31년이 흐른 2022년에야 끝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6조 원이 150만 명의 개인과 기업에 전달된 뒤에야 비로소 걸프전의 진짜 마침표가 찍힌 것이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쟁 배상금 계산은 감정이나 보복이 아니라 항목을 나누고 증거를 확인하고 중복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집행하는 행정 절차라는 점입니다. 현대의 배상은 가해국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우듯 피해자를 전쟁 이전의 자리로 최대한 되돌려 놓는 것에 집중하죠. 무미건조한 숫자로 가득한 이 영수증들은 감정을 배제한 채 냉정한 계산으로 마무리하려는 최근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 방식이야말로 인류가 어렵게 찾아낸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가장 평화적인 전쟁 종결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늘 그렇게 단조로울 리가 없죠. 사실 UN 배상위원회가 걸프전에서 보여준 성과는 일종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승패가 명확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했으며 가해국의 석유라는 확실한 지불 수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계산기는 무용지물입니다. 현실의 많은 전쟁이 그렇지요. 첫 번째 문제는 승패가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걸프전처럼 한쪽이 항복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쟁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우기며 수십 년간 이어지는 소모전이나 내전의 형태를 띱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상황에선 회계사나 변호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패전국이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잘못은 명확한데 패전국이 아예 갚을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돈을 뜯어내려다 독일처럼 국가 경제를 파탄내면 굶주린 국민들은 또 다른 복수심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배상금을 면제해 주자니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꼴이 되죠. 가해자를 망하지 않게 하면서 피해자를 돕는다는 이 현대적 배상의 황금률은 가해자가 빈털터리인 순간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손실입니다.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수천 명 투입되어도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폭격으로 사라진 수백 년 된 문화유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전쟁터에서 사라진 어느 청년의 50년 미래는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평생을 따라다닐 트라우마와 인간의 영혼에 난 상처는 카테고리 A부터 F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쟁 배상 방식도 물적 피해를 정산할 수 있을 뿐 상실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배상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이자 딜레마죠. 배상의 한계가 명확해지는 지점에서 인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돈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면 인류는 이대로 무력하게 손을 놓아야 할까요? 여기서 배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 범죄자 처벌입니다. 배상금이 부서진 창문을 갈아 끼우는 민사상 수립이라면 전쟁 범죄의 처벌은 그 창문을 깬 사람을 잡아 감옥으로 보내는 형사상 응징입니다. 배상금은 국가의 금고에서 나오지만 형벌은 가해자 개인의 삶을 구속하죠. 돈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되살릴 수는 없어도 그 생명을 앗아간 대가를 개인에게 직접 묻겠다는 의지입니다. 전쟁 범죄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민간인 학살, 포로학대, 고문, 성폭력 같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죠. 국가는 서류상의 존재일 뿐이라 사형할 수도 감옥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은 실체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명령을 내린 지휘관, 그리고 이를 직접 수행한 자들을 지목해 감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죄는 국가가 지어도 벌은 사람이 받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난징 대학살 이후 일부 일본군 지휘관들은 전번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돈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형사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실행했는지를 따지는 엄중한 재판이었죠. 과거에는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변명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열린 재판은 이 비겁한 핑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이때부터 반인륜 범죄라는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도 보편적인 인권을 짓밟았다면 더 이상 국가라는 장막 뒤에 숨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거죠. 오늘날 독일 검찰이 90세가 넘은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정에 세우는 이유도 같습니다. 돈은 정해진 액수를 다 갚으면 정산이 끝나지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파괴한 죄에는 공소시효라는 마침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 범죄자 처벌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다짐인 셈입니다. 이제 배상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스템의 한계와 처벌의 원칙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를 머릿속에 두고 현재 진행 중인 전쟁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누구 잘못인가가 이미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출발점입니다. 유엔 총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국제법 위반이라 선언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러시아의 즉각 전쟁을 멈추라고 명령했죠. 국제법의 관점에서 가해자는 러시아, 피해자는 우크라이나라는 게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은 전쟁이 끝나는 대로 이 책임의 가격표를 매기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죠. 하지만 이 대목에서 난감한 변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러시아가 잘못한 게 없으니 돈도 줄 수 없다고 버티면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걸프전의 이라크는 유엔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배상 결정이 나오면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할 수 있죠. 즉, 러시아가 스스로 지갑을 열어 돈을 입금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 강대국이 막무가내로 버티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국제사회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긴 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전쟁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맡겨둔 외화 보유액 약 3천억 달러를 동결시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30조 원이죠. 러시아가 끝내 안 주겠다면 이 압류액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국가 자산을 강제로 가져가는 건 국제법 원칙에 어긋납니다. 한 국가의 자산을 강제로 몰수하는 선례를 남기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원금 몰수보다는 그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운용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의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전선이 고착화되거나 영토의 실효적 점령 상태로 끝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가해자가 점령지를 내놓지 않고 피해자도 배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갈등만 끝없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러시아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국제법은 힘없는 나라에만 적용되는 허울로 전락할 것입니다. 강대국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주는 셈이니까요. 이는 2차 대전 이후 인류가 애써 지켜온 신보다 규칙의 시대가 근본부터 의심받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상 문제는 매우 큰 시험대입니다. 만약 이 시험에서 실패한다면 미래의 전쟁 가해자들은 더 이상 계산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국제 질서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아니면 힘이고 정의인 시대가 다시 돌아왔음을 알리는 시그널인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